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시고 망설여지신다면 김종효의 선택, 이 픽과 함께 하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하루 사이? 네, 그럼요. 저희가 방송 준비하기 전부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요. 오늘 방송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요. 근데 노코멘트,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발설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이 방송 안에 담겨 있을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 통해서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아침에 개장한 아시아 증시 흐름 어땠는지부터 한 줄 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일본 전신전화의 함의. 전신전화를 유독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본 증시가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밀렸다가 재차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대만처럼 시원하게 넘지는 못했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고가도 아니죠. 그런데 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대표 종목군들 중에서 유독 조정폭이 심한 종목이 네. 바로 일본 전신전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별로 크게 볼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 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장과 결부지어서 이런 함의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장기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1월 달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안 밀리던 구간에서는 잘 버티는 모습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졌나? 여러 가지 이슈를 찾아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수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BOJ가 그동안 ETF를 통해서 주식을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안 샀죠. 왜냐하면 주가도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ETF를 통한 주식 매수를 멈췄는데 예를 들어 도쿄일렉트론이라든지 어드밴티스트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매력적인 종목군들은 ETF가 사지 않아도, 즉 기계가 사지 않아도 누군가 들어와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단 방어적이고 배당도 많이 주고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 추가적으로 살 만한 그런 매력이 없는 종목은 기계적 수급이 멈췄을 때 지수와 상관없이 급락을 하더라는 거죠.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수급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국내 증시도 그런 비슷한 양상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본 NTT 도코모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과 최근 하락의 이유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신전화를 네이땡에다가 검색을 계속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걸 왜 가져오셨지 했더니 이런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풀릴지 계속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자, 그럼 국내장은 김종효 이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이의 흐름,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영부진한데요.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수급 특징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잘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현물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즉 지난 만기 이후부터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베이시스를 타고 들어왔던 단기적인 이 차익 거래 물량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파는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주식 선물을 대거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수량이 하나도 소화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주식 선물 매도를 최근에 계속 쌓아가고 있다? 왜 쌓아가고 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교롭게 목요일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에 뭔가 수급이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SK 같은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눌린다면 그때 이것을 해지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계속 쌓여있는 금융투자의 수급 부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식 선물 매도 부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식 선물은 아무 종목이나 다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에 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형주들의 매물 혹은 주가 하락을 염려해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수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눈에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누가 뭐래도 HLB. 네. 오늘 하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한때 시총이 13조가 넘었던 종목이 60% 급락을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 바이오 ETF와 코스닥 지수를 복제하는 펀드는 어떻게 움직였어야 될까? 빠르게 조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이 하한가 들어간 종목 때문에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겠죠. 네. 그러면 바이오 ETF 쪽에서도 하한가가 풀리면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코스닥 인덱스를 그대로 복제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종목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NTT 도코모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닌데 수급으로 주가가 훅 변동성이 나타난 것처럼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에 그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바이오 종목군들도 오늘 아스코 초록이 발표됩니다. 네. 그러면 초록 이후에 뭔가 아스코 회의 구간에 새로 나오는 게 있나?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모멘텀이 끝내가는 구간, 수급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수급에 의한 단기적인 종목의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시총 10위권 내에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가 혹시라도 커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HLB의 경우에도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약세폭도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현구가는 양전에 성공을 하면서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저희가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 김종효 의사가 선택한 그의 시선이 닿은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반도체 안에서 선택이 됩니다. PSK, 독과점을 포인트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뭐 반도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많이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한 종목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후공정 쪽은 워낙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전공정 쪽에서 독과점 기업, 거의 독과점에 준하는 네. 기업이 있다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PSK가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내에서도 독과점에 가까운 기업이 있다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관련된 기술 쪽에 있어서는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럼 PSK도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좋았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았죠. 자, 그 흐름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계속 뭐 HBM에 모두가 다 목매달고 있는 양상인데 반도체가 HBM만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1분기에 좋았던 삼성전자의 실적은 HBM이 견인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거의 모든 반도체가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HBM만 반도체가 아니다. 그래서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쪽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출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네. 디램은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MS가 지금 AI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몇 대 출하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IT 부품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쪽이 좋아지면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새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장비는 들어가는 건데 장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독과점 기업이면 당연히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 보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도체를 보더라도 적어도 독과점에 준하는 기술 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오늘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HBM만 반도체냐라는 뜻이 메모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PSK 얘기하실 때 쓸 곳이 넘쳐난다라고 코멘트를 주신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고요. PSK를 봐야 되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규 장비도 과점이었는데요. 베벨 엣지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PSK가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장비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1위인데 이게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총으로 크게 표현되진 않지만 어쨌든 거의 과점에 가까운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건 신규 장비에 납품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 베벨 엣지라고 하는 걸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그냥 뭐 반도체 장비를 보면 우리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 이렇게 생긴 장비다라는 것인데 그쵸. 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미세 공장으로 가면 갈수록 불량률이 많아지는데 그 불량률의 핵심은 반도체 어떻게 만듭니까? 반도체 판 위에다가 감광액 깔고 설계도 얹고 거기다가 빛을 주사를 해서 막 깎아서 이제 화학 물질로 회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폭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엣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금속막이나 산화막 같은 것들의 소위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끄트머리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발생을 해요. 그 베벨 엣지라고 하는 건 그걸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중국에도 나가고 뭐 TSMC에도 나가고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누가 독점하고 있었냐면 그 램리서치가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개발해서 들어오니까 바로 소송 걸었단 말이죠. 근데 소송을 2번 거치면서 양사가 1대1로 비긴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베베레츠 장비가 이제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장비인 두 가지가 모두 거의 독과점에 준하는 그런 장비들을 팔고 있으니 당연히 이익률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특징은 어쨌든 레거시 반도체 회복에도 기인하고 있고 뷰메모리 쪽도 진출했고 신규 장비도 독과점에 준하는 물론 PR 스트립도 램리서치와 둘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램리서치가 이 장비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소송도 걸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메리트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더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PSK를 봐야 되는 마지막 체크 포인트 보시죠. 실적 호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 장비는 여기저기 다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선단 공정에서 다 써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가져가고 TSMC도 가져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의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는 게 맞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좀 보수적으로 보죠. 아무래도 이제 장비의 특성상 한번 투자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줄어들고 그냥 유지 보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최고치 정도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네.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 밴드에서 상단이 오늘 BNK 리포트에서 2.4배라고 했는데 2.4배보다는 제가 보기엔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와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였던 구간에서의 그 접점을 찾아서 아마 2.4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2.5배 줘도 충분하거든요. 신규 장비가 나름 경쟁력이 있고 거의 과점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전고점이 2.5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종목의 2.5배 밸류에이션은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에 준하는 기업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크게 꺾일 가능성은 없고 지금 분야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독과점은 봐야지 PSK 확인을 해봤는데요. 혹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또 매수는 뭐 각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 구간에 뭐 손절 가격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상단 밸류는 아까 봤던 밸류 밴드의 상단선 그 가격이 4만 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그 2.5배 밸류에이션의 가격이 4만 원이라는 거예요. 4만 원이 무슨 라운드 넘버라서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고 PB 2.5배의 가격이 4만 원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BR 2.5배라는 거를 함께 체크 포인트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HBM이 정말 많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너만 HBM이냐? 나도 반도체다 라면서 PSK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